내 손으로 낳은 자식놈이 나를 산채로 묻으려 했습니다. 50억짜리 산삼에 눈이 멀어서 말이죠. 차창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매연 냄새. 눈길을 헤치고 멀어지는 아들 길수의 차 뒷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웃었습니다. 놈은 제가 훔친 비단 상자가 인생을 바꿔줄 황금알인 줄 알겠지만 틀렸습니다. 그 안에는 50억이 아니라 놈의 심장을 멈추게 할 지독한 맹독이 들어있으니까요. 길수야, 너는 치매 걸린 애미를 버린 게 아니라 내 발로 무덤에 들어간 것이란다. 내가 70년 동안 이 산에서 약초만 캔 줄 알았더냐? 산은 제 주인을 배반한 짐승에게는 절대 영물을 내어주지 않는 법이다. 놈들이 지금쯤 샴페인을 터뜨리며 내뱉고 있을 그 추악한 웃음소리. 하지만 12시간 뒤 그 웃음이 처절한 비명으로 바뀌는 순간을 나는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내 동생 영희를 짐짝 취급하고 이 산의 전기까지 팔아치우려 했던 너희들의 그 오만한 발톱을 내가 어떻게 하나하나 부러뜨려 주었는지. 자, 이제 시간을 딱 12시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 아들놈이 500년 된 산삼을 보고 어떤 가증스러운 얼굴로 내 앞에 나타났는지부터 말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동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70평생 산의 품에서 약초를 캐온 나였지만 이런 기운은 처음이었다. 안개 자욱한 절벽 끝, 벼락 맞은 고목뿌리 사이로 솟아난 5줄기의 잎사귀. 스스로 빛을 내뿜는 듯한 그 자태는 전설로만 전해지던 500년 된 천종산삼, 이른바 산신령의 눈물이었다.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휘감으며 뱀처럼 기어오르던 시각, 코끝을 스치는 흙내음 뒤로 형용할 수 없는 기묘하고도 서늘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응축된 대지의 생명력이자 동시에 죽음을 부르는 매혹적인 향이었다.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는 용의 눈 절벽 끝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고목뿌리가 뒤엉킨 척박한 틈바구니 사이에서 이 영물은 수백 년을 홀로 견디며 나를 기다려온 것이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조심스럽게 흙을 한 줌씩 걷어내자 사람의 형상을 한 삼의 몸통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거친 잔뿌리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혈관처럼 꿈틀대며 내 손가락을 감아오는 착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 영물을 완전히 손에 쥔 순간 환희보다 먼저 등줄기에 시퍼런 소름이 돋았다. 산은 주지 말아야 할 보물을 내어줄 때 반드시 그만큼의 처절한 대가를 바라는 법이기 때문이다. 어머니, 지금 그게 진짜예요? 저게 정말 소문으로만 듣던 그 산삼 맞냐고요. 산의 정막을 찍고 들려온 비릿한 목소리. 언제부터 내 뒤를 밟았는지 아들 길수 놈이 핏발선 눈동자를 번득이며 덤불 속에서 튀어나왔다. 놈의 눈에는 자식의 반가움도 늙은 어미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 오직 저 산뿌리에 매겨질 시커먼 돈뭉치와 50억이라는 숫자에 대한 갈증만이 가득했다. 길수는 내 손에 든 삼을 향해 짐승처럼 손을 뻗었다. 어머니, 그거 빨리 이리 줘요. 내가 들게. 이거 상하면 안 되잖아. 이거 하나면 우리 인생 역전이야. 당장 시내 나가서 강남에 아파트부터 알아봐야지. 이 지긋지긋한 상구석, 이제는 안녕이라고요. 나는 본능적으로 삼을 가슴팍으로 끌어안으며 놈의 손을 거세게 쳐냈다. 내 기세에 당황한 길수가 주춤하며 물러섰지만 놈의 입가에는 이미 탐욕스러운 침이 고여 있었다. 길수야, 물러서라. 이건 함부로 손댈 물건이 아니다. 산이 노하고 있어. 신령님이 점지해 주신 영물이니 일단 집으로 가져가서 정성을 들인 뒤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가 함부로 손대서 부정이라도 타면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게야. 내 목소리는 산울림이 되어 놈의 귓가를 때렸지만 50억이라는 신기루에 미쳐버린 자식에게는 그저 늙은이의 잠꼬대로 들릴 뿐이었다. 놈은 씩씩거리며 내 뒤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길수는 내 뒤꿈치를 밟을 듯 바짝 붙어 거친 숨소리를 몰아쉬었다. 마치 기회만 보이면 내 품에 든 삶을 뺏어 달아날 굶주린 늑대 같았다. 저놈이 정녕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맞나 싶어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종택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 지원이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지원은 내 안색을 살피기는커녕 내 품의 비단 보자기에만 시선의 초점을 맞춘 채 가식적인 웃음을 흘렸다. 어머님 세상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나 이게 정말 그 귀한 삶인가요? 어서 방에 들어가서 눕히세요. 제가 오늘 저녁은 아주 특별하게 준비할게요. 어머님 기력 보충하셔야죠. 지원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으나 그 뒤에는 시퍼런 칼날 같은 계산이 깔려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며느리를 싸늘하게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삼을 비단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내 머리맡 장롱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문 밖에서는 벌써 길수와 지원이 돈 냄새를 맡고 어디서 수소문했는지 모를 사람들과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채업자부터 시작해 정체를 알 수 없는 중개인들까지 50억이라는 숫자가 불러온 피비린내가 온 집안을 덮치고 있었다. 여보, 어머니가 저걸 순순히 내놓겠어? 분명히 치매 기운 있는 이모 살리는 데 쓴다고 고집 피울걸?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야. 오늘 밤에 노인네 잠들면 우리가 몰래 챙겨서 나가야 해. 차는 뒷길에 대기시켜 놨으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 알았지?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며느리의 은밀하고도 잔인한 배신. 나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머리맡에 산삼 상자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길수야, 지원아. 너희는 오늘 밤 내가 깊이 잠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겠지. 너희가 훔쳐갈 것이 인생을 바꿔줄 황금 열쇠라고 믿으며 침을 삼키고 있겠지. 하지만 틀렸다. 너희가 가져갈 것은 인생의 역전승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삽자루가 될 것이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아랫목 구석, 괴짝 뒤에 숨겨두었던 치명적인 독초를 꺼내 들었다. 500년 산삼과 겉모양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았지만 단 한 조각만으로도 심장을 멈추게 할 천남성의 마른 뿌리. 50억이라는 신기루 뒤에 숨겨진 핏빛 복수의 톱니바퀴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잠든 척 눈을 감았지만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깨어나 있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로서의 자비가 아닌 이 산을 지켜온 주인으로서의 심판을 시작할 차례였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탐욕스러운 속삭임이 오늘따라 산짐승의 울음소리보다 더 흉측하게 들려왔다. 어둠은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음흉한 욕망이 형체를 갖추고 기어나오는 시간이었다. 나는 방 안의 낡은 시계추가 자정의 정적을 가르는 소리를 들으며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었다. 칠순을 넘긴 노구의 몸이지만 산에서 단련된 내 감각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문 밖의 움직임을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강길수, 내 아들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쓴 그 짐승이 지금 문창살 너머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놈의 거친 호흡 소리가 문풍지를 타고 내 귓가를 어지럽혔다. 도박판에서 영혼까지 저당 잡힌 놈에게
500년 된 산삼 5뿌리는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지옥 구덩이에서 자신을 끌어올려줄 황금 동전으로 보였을 것이다. 나는 일부러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고른 숨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기름기가 마른 문지방이 비명처럼 삐걱거렸지만 놈은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탐욕의 열병에 달아올라 있었다. 놈의 비릿한 땀 냄새가 방 안의 정갈한 약초 향기를 더럽히며 다가왔다. 내 머리맡에는 오늘 낮에 놈들에게 보여주었던 정성스럽게 비단 보자기에 쌓인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놈의 떨리는 손이 보자기를 낚아채는 소리가 들렸다. 사바삭거리는 옷감의 마찰음 뒤로 놈의 억눌린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길수야, 너는 내 어미가 평생 산을 타고 약초를 캐며 얻은 것이 고작 눈앞의 재물뿐이라고 생각했느냐? 산은 정직한 자에게는 생명을 주지만 탐욕에 눈먼 자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무서운 곳이다. 내가 지금 보물처럼 품에 안은 것은 50억짜리 산삼이 아니라 먹으면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맹독초 미치광이 풀의 뿌리란다. 그 독초의 뿌리를 산삼의 자태와 똑같이 다듬기 위해 내가 어제 저녁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너는 꿈에도 모르겠지. 내 놈이 내 방에 숨어 들어올 것을 예견하고 나는 촛불 하나 켜지 않은 채 그 독덩어리를 씻고 깎으며 내 무덤을 팠다. 놈은 상자를 품에 꼭 안고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방을 나갔다. 마당으로 나간 놈이 급하게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 엔진 소리가 산의 고요를 찢으며 멀어져 갈 때까지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놈은 지금쯤 사채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를 치고 있겠지. 당장 내일이면 수십억이 손에 들어오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아니면 그 가짜 산삼을 담보로 또 다른 도박판에 끼워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상자를 열어 회장이라는 사람 앞에 내놓는 순간 내 인생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열려있는 문틈으로 차가운 산바람이 들이닥쳐 내 뺨을 갈겼다. 그 서늘한 기운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깨웠다. 방구석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내 그림자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길수놈은 내가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줄 알겠지만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놈이 가져간 건 껍데기일 뿐이다. 진짜 산삼 5뿌리는 이미 이 집의 가장 깊고 비밀스러운 곳, 내 동생 영희가 누워있는 방 아랫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그 영물은 오직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에만 제 효험을 드러내는 법이다. 너처럼 사람의 탈을 쓰고 어미의 등 뒤에 칼을 꽂는 놈에겐 그저 죽음을 부르는 독초일 뿐이지. 나는 밖으로 나가 마당 한구석에 있는 우물가로 향했다. 차가운 물에 손을 씻으며 놈의 손길이 닿았던 방 안의 공기를 씻어내려 했다. 밤하늘에는 달빛조차 자취를 감추고 시커먼 구름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산짐승 하나 울지 않는 이 기괴한 정적 속에서 나는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했다. 아침이 오면 놈은 가짜 산삼이 탄로 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다시 이곳으로 기어들어 올 것이다. 아니면 이미 그 독초의 기운에 취해 길바닥에서 거품을 물고 있을지도 모르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너는 이미 내 자식이기를 포기했고 나 역시 너를 자식으로 둔 죄를 이 몫으로 씻어내려 하니까. 나는 우물가에 서서 놈이 떠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 밑의 세상은 50억이라는 숫자에 미쳐 돌아가고 있겠지. 하지만 이 깊은 산은 말이 없다. 그저 묵묵히 지켜보다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뿐이다. 길수야, 내가 가져간 그 상자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 돌아올 때,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 어미의 서늘한 진심을 보게 될 것이다. 산삼한 뿌리를 잃어버린 척 연기하며 나는 또 다음 덫을 준비해야 한다. 놈이 가져간 게 가짜라는 걸 들키지 않으려면 나는 내일 아침 실성한 노파처럼 울부짖으며 온 집안을 뒤져야겠지.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위해 나는 다시 차가운 방 안으로 발길을 옮겼다. 복수는 이제 겨우 첫 발자국을 뗐을 뿐이다. 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휘감으며 집 안으로 습하게 스며들었다. 아들놈이 가짜 산삼 상자를 들고 도망치듯 떠난 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았건만 집안의 공기는 벌써 다른 탐욕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한 채 뻣뻣해진 몸을 일으켰다. 마당에서는 벌써부터 부지런을 떠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 지원의 발소리다. 평소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만 자던 그 게으른 여편네가 이 새벽부터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남편이 훔쳐간 상자 외에 혹시라도 내가 숨겨두었을지 모를 나머지 산삼들의 행방을 찾기 위함이리라. 나는 일부러 넋이 나간 사람처럼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지원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원은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내 손을 덥석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며느리라도 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거예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제가 기력 회복에 좋다는 약재들을 좀 다려왔어요. 동생분 간호하시려면 어머님부터 몸을 챙기셔야죠. 자, 이거 식기 전에 어서 한 모금 드세요. 지원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서늘한 사리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사발에서 올라오는 향기는 겉보기에 평범한 한약 같았지만 그 끝에 걸린 비릿하고도 알싸한 냄새. 그것은 심장이 약한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부자와 천남성의 도끼를 미세하게 섞은 냄새였다. 한 번에 죽이지는 않되 서서히 정신을 흐리게 하고 심장을 쥐어짜 결국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드는 뱀 같은 수작이었다. 지원아, 내 정성이 기특하구나. 그런데 우리 길수는 어디 갔니? 아침부터 차 소리가 들리더니만 통 보이지가 않네. 나는 일부러 멍한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며 물었다. 며느리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남편이 산삼을 훔쳐 달아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 여편네는 시치미를 떼며 나를 안심시키려 들었다. 길수 씨요? 아유, 어머님도 참. 길수 씨 아침 일찍 산삼 사겠다는 회장님 만나러 시내 나갔잖아요. 어머님 드실 고기랑 좋은 거 많이 사오겠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 약부터 드세요.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오죠. 지원은 내 입가에 사발을 바짝 들이밀었다. 그 가식적인 미소 너머로 내가 이 약을 마시고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는 조급함이 엿보였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입가로 가져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크게 헛기침을 내뱉었다. 컥, 컥, 아이고 가슴이야. 지원아, 내가 갑자기 숨이 차서 못 마시겠구나. 이 귀한 약을 다 버리면 어떡하니. 내 정성이 지극한데 남은 거라도 내가 좀 마셔보련? 젊은 사람한테도 기운 차리는데 그만이라더라. 나는 사발을 지원의 쪽으로 내밀었다. 순간 지원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뒤로 주춤 물러났다. 독이 든 것을 아는 짐승은 절대로 그릇에 코를 대지 않는 법이다. 놈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급히 손수건을 꺼내
내 옷에 튄 약물을 닦아내는 척하며 소리쳤다. 어머님, 어머님이 드셔야 할 약을 제가 어떻게 마셔요. 전 괜찮으니까 여기 두세요. 나중에 데워서 다시 드릴게요. 저 잠시 마당 좀 정리하고 올게요. 도망치듯 방을 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놈들은 나를 산골에서 약초나 캐는 무지한 노인네로 생각했겠지만 나는 산이 기르는 생명과 죽음을 한 손에 쥐고 살아온 사람이다. 사발에 담긴 검은 액체를 방구석에 놓인 화분에 부어버리자 싱싱하던 잎사귀가 순식간에 시커멓게 뒤틀리며 타들어갔다. 지원아, 너는 내 시어미를 죽이고 그 50억으로 화려한 세상을 꿈꾸겠지. 하지만 내가 다려온 그 독은 결국 내 목줄을 죄는 밧줄이 될 것이다. 나는 놈들이 마당에서 나누는 낮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 지원이 누군가와 은밀히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응, 나야. 그 노인네가 의심이 많아서 아직 안 마셨어. 그래도 걱정 마. 길수 씨가 가져간 게 진짜라면 오늘 안에 결판 날 거니까. 어차피 그 노인네 치매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쳐넣는 건 일도 아니야. 당신이 준비한 서류만 완벽하면 돼. 상간남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모를 사내와 나누는 그 추악한 대화가 내 귀를 타고 들어와 심장을 긁어댔다. 내 아들 길수와 저 여편네는 서로를 믿는 척하면서도 각자의 주머니를 채울 계산만 하고 있었다. 5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가족이라는 얇은 가면을 찢어발기고 그 안의 괴물들을 끄집어낸 것이다. 나는 다시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았다. 대기업 회장이 오기로 한 날까지는 이제 이틀. 길수놈은 곧 자신이 훔쳐간 것이 독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피투성이가 된 채 이곳으로 기어들어 올 것이다. 그리고 지원, 너는 남편의 실패를 확인하는 순간 가장 잔인한 배신을 선택하겠지. 너희가 서로를 물어뜯고 파멸해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나는 오직 내 동생 영희만을 지킬 것이다. 이 집 기둥 아래 숨겨진 진짜 산삼 5뿌리는 오직 정결한 영혼만을 위해 그 빛을 발할 것이니. 나는 다시 붓을 들어 먹을 갈았다. 검은 먹물이 물속에서 소용돌이치며 퍼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며느리의 검은 속내처럼 보였다. 지원아, 약이 참 달더구나. 내 덕분에 내가 아주 정신이 맑아졌어. 이제 내가 준비한 그 지옥으로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가 주마. 나는 방 안의 정적을 깨고 낮게 은조렸다. 며느리가 준비한 붉은 보약은 실패했지만 내가 준비한 복수의 성찬은 이제 막 차려지기 시작했다. 50억이라는 환각에 취해 비틀거리는 저 짐승들에게 나는 산이 내리는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릴 준비가 되었다. 복수의 서막이 안개처럼 산마을을 뒤덮고 있었다. 안방 가장 깊숙한 곳, 병색이 완연한 내 동생 영희가 누워있는 방은 사계절 내내 서늘한 한기가 감돌았다. 나는 며느리가 쏟고 간 독약의 잔해를 닦아내고는 떨리는 손으로 영희의 방문을 열었다. 가느다란 숨을 내뱉으며 잠든 그 아이의 얼굴은 내 얼굴을 비추는 일그러진 거울과도 같았다. 우리는 한 배에서 나와 같은 얼굴로 태어났지만 삶의 무게는 오로지 영희의 어깨 위로만 쏟아졌다. 40년 전 내 아들 길수놈이 저지른 그 끔찍한 사고를 영희가 대신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지만 않았어도 이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시든 꽃잎처럼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영희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손등에 돋은 검버섯과 거친 피부가 마치 내 죄책감의 낙인처럼 느껴졌다. 길수 그놈은지 이모가 저 때문에 청춘을 다 바치고 몸까지 망가진 줄도 모르고 그저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 취급을 해왔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기에 더 모질게 굴었을지도 모른다. 제 죄를 증명하는 유일한 목격자가 눈앞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놈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을 테니까. 언니, 왔어? 밖이 많이 시끄럽네. 우리 길수가 또 사고 친 거 아니지? 영희가 힘겹게 눈을 뜨며 물었다.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처지에도 놈의 걱정부터 하는 동생의 목소리에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동생의 이마를 짚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영희야, 걱정하지 마라. 길수놈은 제 발로 지옥을 찾아갔으니 조만간 큰 벌을 받을 거다. 그리고 내가 평생 짊어진 그 억울한 멍에를 내가 이제야 벗겨주려 한다. 아니야, 영희야. 길수는 지금 큰돈 벌러 나갔단다. 우리 영희 고칠 약 사오겠다고 큰 소리치고 나갔어. 조금만 참아. 언니가 산에서 아주 귀한 걸 찾아냈거든. 그거면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동생을 안심시키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500년 된 산삼 5뿌리.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50억이라는 숫자로 읽지만 나에게 그것은 영희의 망가진 폐와 굽어버린 허리를 바로잡아줄 유일한 생명수였다. 며느리 지원과 아들 길수는 그 삶을 돈으로 바꾸어 강남의 화려한 불빛 속으로 달아날 꿈을 꾸겠지만 나는 그 삶을 다려 영희의 입술에 적셔줄 것이다. 문 밖에서 다시 지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픈 시이모의 수발을 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인 양투덜대며 누군가와 전화기를 붙잡고 싸우는 소리였다. 그래, 길수 씨 아직 연락 안 된다니까? 그 노인네가 준 게 진짜면 벌써 입금이 됐어야지. 만약 그게 가짜면 나도 더는 안 참아. 그 식충이 같은 이모랑 노인네 세트로 요양원에 던져버리고 집이라도 처분해야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몰라. 지원의 목소리는 벽을 타고 넘어와 내 귀를 찔렀다. 영희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움찔하며 내 손등을 꽉 쥐었다. 동생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보며 나는 이를 악물었다. 너희들이 내 동생을 식충이라 불렀느냐? 제 조카를 위해 평생을 희생한 사람을 짐짝처럼 취급했느냐? 그 오만한 주둥이가 내뱉은 말들이 너희의 목을 감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나는 영희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괴짝 아래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길수가 20대 시절 노른 빚을 갚으려 종택의 갑오를 팔아치우고 작성했던 각서와 영희가 대신 자백하며 썼던 진술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40년 동안 품어온 이 종이 뭉치들이 이제는 복수의 화살이 되어 날아갈 준비를 마쳤다. 영희야, 너 기억하니? 40년 전 그날 밤 길수가 사람을 치고 들어와서 벌벌 떨 때 내가 그랬지. 언니, 길수는 아직 점잖아. 내가 갔다 올게. 나는 혼자니까 괜찮아. 그때 내가 너를 말렸어야 했는데 내 새끼 귀한 줄만 알고 내 인생 귀한 줄은 몰랐던 이 못난 언니를 용서해라. 나는 동생의 손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영희는 오히려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언니 탓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내 그릇된 모정이었고 그 모정이 괴물을 키워냈다. 이제 그 괴물을 내 손으로 잡는 것만이 영희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한약 냄새 사이로 서늘한 복수의 향기가 배어나왔다. 나는 아랫목 깊숙한 곳 500년 산삼이 숨겨진 비밀 구멍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곳에서 느껴지는 영험한 기운이 나에게 힘을 주는 듯했다. 대기업 회장이 오기로 한 내일 나는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아들놈이 훔쳐간 가짜 산삼이 탄로나고 사채업자들이 놈의 숨통을 조여올 때 나는
이 진짜 산삼을 내놓으며 놈들의 마지막 희망을 처참하게 짓밟아 줄 것이다. 거울 속의 쌍둥이. 우리는 똑같이 늙어버렸지만 한 명은 원망 없이 죽어가고 한 명은 사리를 품은 채 살아남았다. 나는 이제 그 거울을 깨뜨리려 한다. 깨진 유리 파편이 놈들의 살점을 파고들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영희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일 이 해가 지고 나면 너는 더 이상 죄인도 짐짝도 아닌 내 소중한 동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테니까. 나는 동생의 이불을 매만져주고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마당에 쏟아지는 달빛은 차갑고도 예리했다. 마치 내일 벌어질 처절한 심판을 미리 축복하는 장검의 빛깔 같았다. 복수는 이제 감정을 넘어선 숙명이 되었다. 50억이라는 숫자에 가려진 40년 전의 진실이 이제 산삼의 뿌리처럼 깊고 질기게 놈들의 목을 감아올 준비를 마쳤다. 산마을의 아침 안개는 유난히도 짙고 차가웠다. 평소라면 산새 소리에 잠이 깼겠지만 오늘 아침은 집 마당까지 밀고 들어온 검은 세단들의 위압적인 엔진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자가 보낸 선발대와 경호원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고 그 뒤를 이어 번쩍이는 검은 차문이 열리며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 많은 형형한 노신사가 내렸다. 50억이라는 거액을 들고 산삼 5뿌리를 사러 온 건 회장이었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놈들은 내가 치매에 걸려 정신이 나간 노인네인 줄 알고 나를 병풍 취급하며 쟤들끼리 분주하게 움직였다. 어제 가짜 산삼을 들고 튀었던 아들 길수놈은 어디서 얻어맞았는지 입술이 터지고 옷이 엉망이 된 채로 뒤늦게 마당으로 기어들어왔다. 아마 사채업자들에게 가짜를 내밀었다가 호되게 당하고 마지막 희망을 걸며 회장을 만나러 온 것이리라. 그 뒤에는 며느리 지원이 화장을 짙게 하고 비단옷을 챙겨 입은 채 회장에게 굽실거리며 아부를 떨고 있었다. 회장님,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셔서 저희가 대신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인감이랑 매매 계약서 보시고 산만 확인하시면 바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간드러졌고 길수놈은 품에 안은 나무 상자를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쥐고 있었다. 놈은 그 상자 안에 든 것이 어제 내가 바꿔치기한 독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회장 앞에서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나는 그 꼴을 보며 속으로 피비린내 나는 비웃음을 삼켰다. 길수야, 내가 쥔 그 상자가 오늘 내 무덤의 비석이 될 것이다. 권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집안 분위기를 살피더니 내 앞에 다가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라지만 산의 영물을 대하는 노련한 장사꾼의 예의는 갖춘 셈이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 속에도 탐욕은 도사리고 있었다. 죽음을 앞둔 재벌에게 500년 산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영생의 기회였을 테니까. 어르신, 산이 내린 보물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약속드린 현금과 잔금, 입금 확인서입니다. 물건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회장의 비서가 가방을 열자 그 안에 가득 담긴 5만 원권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과 사채업자들, 그리고 길수와 지원의 눈이 뒤집혔다. 돈 냄새를 맡은 짐승들의 동공이 확장되고 침 넘어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다. 길수는 미친 듯이 상자를 회장 앞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자, 회장님, 보십시오. 500년 된 천종산삼입니다. 어제 어머님이 직접 캔 걸 제가 소중히 보관해 왔습니다. 길수의 떨리는 손이 상자 뚜껑을 열었다. 붉은 비단 위에 놓인 것은
내가 밤새 정교하게 깎아 만든 천남성 뿔이었다. 겉모습은 산삼과 똑같지만 그 속은 맹독으로 가득 찬 죽음의 덩어리. 회장이 돋보기를 꺼내 들고 삶을 살피기 시작했다. 마당 전체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그 순간을 즐기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이고, 그게 삶이냐? 길수야, 그건 어제 내가 너 죽으라고 다듬어 놓은 독초 아니냐? 우리 아들이 노름에 미쳐서 애미 속을 뒤집더니 이제는 회장님한테 독을 팔려고 하네. 헤헤, 독이다 독. 나는 일부러 손가락질하며 깔깔대고 웃었다. 순간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길수와 지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다. 지원이 급히 내 입을 막으려 달려들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세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심하셔서 가끔 이렇게 헛소리를 하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보시죠. 하지만 이미 늦었다. 권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회장은 삼의 뿌리를 살짝 긁어 냄새를 맡더니 그대로 상자를 엎어버렸다. 이게 지금 나를 속이려 들어? 이건 산삼이 아니라 천남성 뿔이잖아. 사람을 죽이려는 독초를 산삼이라고 내놓아? 내 놈들이 감히 나를 상대로 사기를 쳐.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길수와 지원의 팔을 꺾어 바닥에 짓눌렀다. 쏟아진 가짜 삼들이 흙바닥에 뒹굴었다. 길수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고 지원은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그 와중에 마당 끝에서 지켜보던 사채업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삼이 가짜라는 소리에 놈들도 이성을 잃은 것이다. 이 사기꾼 새끼들. 내 돈 8억은 어떡할 거야? 오늘 여기서 다 같이 죽자.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원들과 사채업자들이 뒤엉키고 아들놈은 흙먼지 속에서 구르며 얻어맞았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마루 기둥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산삼 주머니를 품에 꼭 안았다. 영희야, 이제 내 언니가 내 억울함을 씻어줄 때가 왔다. 나는 아수라장이 된 마당을 뒤로하고 영희의 방으로 향했다. 놈들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고 나는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진짜 물건을 꺼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오직 시커먼 탐욕의 잔해만이 남았지만 내 손에 든 삼의 향기는 온 집안을 정갈하게 채우고 있었다. 길수야, 지원아.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돈은 저기 흙바닥에 굴러다니는 가짜 삶처럼 너희 인생을 망칠 저주가 되어 돌아갔다. 나는 문을 닫고 동생의 손을 잡았다. 이제 진짜 연극은 끝났고 진짜 심판이 시작될 참이었다. 50억이라는 환각이 깨진 자리에 남은 것은 처절한 인과응보뿐이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을 빠져나온 것은 순식간이었다. 길수와 지원이 경호원들에게 짓눌리고 사채업자들의 고함이 온 집안을 뒤흔드는 사이 나는 영희를 업은 일꾼 김씨와 함께 뒷산 오솔길로 몸을 숨겼다. 평생 약초를 캐며 제 집 앞마당처럼 드나들던 산이었다. 안개가 낮게 깔린 숲은 나를 품어주었지만 탐욕에 눈이 뒤집힌 인간들에게는 거대한 덕과 다름없었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거친 욕설과 낙엽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가짜 산삼에 속았다는 것을 안 사채업자들과 회장의 돈을 한 푼이라도 챙겨보려는 길수놈이 미친 듯이 뒤를 쫓고 있었다. 어머니, 거기 서세요. 진짜는 내놓고 가야 할 거 아니야. 길수의 목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찢어질 듯 들려왔다. 제 어미를 쫓는 게 아니라 50억이라는 숫자를 쫓는 짐승의 포효였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품속의 산삼 주머니를 다시 한번 단단히 여몄다. 길수야, 너는 산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여태 모르는구나. 산은 길을 아는 자에겐 생명을 내어주지만 보물을 훔치려는 도둑에겐 절벽과 독초를 내어주는 법이다. 나는 일부러 놈들이 따라오기 쉽게 마른 나뭇가지를 꺾어 흔적을 남기며 범의 귀 골짜기로 향했다. 그곳은 지형이 험하고 지천에 독초와 환각을 일으키는 버섯들이 널려 있어 동네 사람들도 발길을 끄는 금기된 구역이었다. 안개가 더욱 짙어지며 시야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쯤 나는 김 씨에게 영희를 데리고 절벽 위 비밀 동굴로 피신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나는 홀로 안개 속에 서서 놈들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헉헉거리며 달려온 길수와 사채업자 두 놈이 내 앞에 나타났다. 놈들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고 손에는 시퍼런 등산용 칼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 어차피 이모한테 먹여봤자 죽은 사람 안 살아나요. 회장님한테 넘기고 우리 다 같이 살자니까요. 그 주머니 이리 내놔요. 길수가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나는 몸을 살짝 비켜 놈의 손을 피하며 발밑에 무더기로 솟아난 보랏빛 풀꽃 쪽으로 놈들을 유인했다. 그것은 투구꽃, 아주 소량만 살갗에 닿아도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맹독초였다. 나는 미리 준비해온 약초물을 입안 가득 머금었다가 놈들의 눈을 향해 뿜어냈다. 으악, 내 눈. 이게 뭐야? 사채업자 놈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비벼댔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놈들이 투구꽃 군락 위로 넘어지게 유도했다. 놈들이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나는 길수의 손목을 꽉 쥐었다. 평생 붓과 약초를 만져온 내 소나기 힘은 놈의 상상보다 훨씬 강했다. 길수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도 산은 이렇게 안개가 깊었다. 너는 기억도 못하겠지만 내 아버지가 노른 빛 때문에 산삼을 훔치려다 이 골짜기에서 떨어졌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느냐? 자식만큼은 산의 저주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빌고 또 빌었다. 그런데 내가 그 애비보다 더한 괴물이 되어 돌아왔구나. 나는 길수를 절벽 끝으로 몰아세웠다. 놈의 등 뒤로는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길수는 공포에 질려 다리를 덜덜 떨면서도 내 품의 주머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죽음 앞에서도 50억이라는 허상에 매달린 그 가련한 영혼을 보며 나는 실소했다. 그때 저 아래쪽에서 지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회장의 경호원들에게 쫓기던 지원이 길을 잘못 들어 늪지대에 빠진 모양이었다. 여보, 살려줘. 길수씨. 지원의 절규가 산을 울렸지만 길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놈은 내 주머니를 향해 마지막 발악을 하며 달려들었다. 어머니가 죽어야 내가 살아요. 그 산삼 내놓으라고. 나는 놈의 돌진을 그대로 받아내며 주머니를 허공으로 던져버렸다. 길수의 시선이 주머니를 따라 허공을 향했다. 놈이 허우적거리며 주머니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나는 놈의 가슴팍을 세게 밀쳐냈다. 아! 비명소리와 함께 길수의 몸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놈이 떨어진 곳은 내가 미리 그물을 쳐둔 덩굴 숲이었다. 죽지는 않겠지만 놈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동안 사채업자들과 회장의 부하들이 놈을 찾아낼 것이다. 나는 허공에 던졌던 주머니를 가뿐하게 낚아챘다. 그 안에는 산삼이 아니라 산삼의 향기만 묻힌 돌덩이들이 들어 있었다. 진짜 산삼은 이미 동생의 입술에 적셔지고 있었다. 산은 언제나 정직하다. 탐욕을 품고 산에 들어온 자들은 제 발로 판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고 오로지 생명을 구하려는 자에게만 길을 내어준다.
나는 안개 속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는 길수를 붙잡은 사채업자들의 고함과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지원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지옥의 합주곡처럼 울려 퍼졌다. 50억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산을 헤매던 놈들의 추격전은 이렇게 비참한 종막을 고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동생이 기다리는 안전한 동굴로 향했다. 산의 전기가 나를 감싸 안으며 승리자의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산의 안개는 이제 피처럼 붉은 노을을 머금고 더 깊게 내려앉았다. 덩굴숲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혀 만신창이가 된 길수와 늪에서 겨우 빠져나와 진흙투성이가 된 지원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은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이었다. 놈들의 눈에는 이제 이성이라곤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50억이라는 숫자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짐승 같은 생존 본능과 배신감뿐이었다. 놈들은 나를 절벽 끝 외딴 사당으로 몰아세웠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도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된 버려진 고려장 터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어머니, 이제 연극은 끝이야. 진짜 산삼이 어디 있는지 말 안 하면 오늘 여기가 어머니 무덤이 될 줄 알아. 치매 노인이 산에서 길을 잃고 실족사했다면 누구도 의심 안 해. 길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제 어미를 죽여서라도 돈을 찾아내겠다는 그 서늘한 선언에 나는 실소했다. 지원 역시 옆에서 눈을 번득이며 거들었다. 어머님, 곱게 말할 때 내놓으세요. 그 식충이 같은 이모랑 같이 저 세상 가고 싶지 않으면 말이에요. 어차피 그 이모 오늘 밤 넘기기 힘들 텐데 그냥 같이 보내드리는 게 효도 아니겠어요? 나는 사당의 낡은 기둥에 몸을 기대고 놈들을 쳐다보았다. 길수야, 지원아. 너희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예부터 자식이 부모를 버릴 때 산은 그 부모의 원한을 먹고 자라난 도끼를 이 사당 밑에 가둬두었다고 한다. 너희가 나를 이곳으로 몰아세운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버리러 온 것이다. 나는 품속에서 진짜 산삼, 뿌리가 담긴 주머니를 천천히 꺼냈다. 영롱한 빛을 내뿜는 산삼의 자태가 달빛 아래 드러나자 놈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자, 여기 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50억. 이걸 가져가면 너희의 그 비루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으냐? 놈들이 주머니를 낚아채려 달려드는 순간 나는 주머니를 사당 안쪽의 깊은 구멍으로 던져버렸다. 그곳은 과거 노인들을 버렸던 좁고 깊은 석혈이었다. 안 돼. 길수가 비명을 지르며 구멍 속으로 상체를 집어넣었다. 지원 역시 돈에 미쳐 길수의 등에 매달리며 구멍 안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놈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 석혈 안에는 내가 미리 풀어놓은 수천 마리의 산벌과 독사들이 따리를 틀고 있었다. 산삼의 향기에 취한 벌레들이 놈들의 살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아, 이게 뭐야? 살려줘요. 길수와 지원의 비명소리가 좁은 석혈 안에서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놈들이 허우적대며 빠져나오려 할 때 나는 사당의 낡은 빗장을 질러버렸다. 길수야, 내가 나를 이곳에 가두려 했던 것처럼 너도 내 탐욕의 무덤에 갇혀보거라. 고려장은 부모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버린 자식이 제 양심을 가두는 형벌이란다. 너희가 그 구멍 속에서 산삼을 쥐고 나오든 독사에게 물려 죽든 그것은 이제 산의 뜻이다. 나는 사당 앞에 서서 놈들의 절규를 들으며 천천히 뒤를 돌았다. 50억이라는 허상은 이제 저 깊은 구멍 속에 처박혔다. 놈들은 서로의 살을 파먹으며 그 안에서 보물을 찾으려 들겠지. 나는 미리 준비해둔 횃불을 사당 주변에 피워 올렸다. 불길이 놈들의 죄를 태우듯 솟구쳐 올랐다. 그때
저 멀리서 영희를 업은 김 씨의 신호가 들려왔다. 언니, 언니.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산삼을 달인 물을 마신 덕분인지 한결 생기가 돌고 있었다. 나는 뜨거운 눈물을 닦으며 산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다. 벼랑 끝에 고려장. 놈들은 나를 버리려 했지만 산은 놈들을 버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치매 노인도 약초꾼도 아니었다. 나는 내 동생의 인생을 되찾아준 언니이자 괴물이 된 자식을 산의 법도로 다스린 어미였다. 등 뒤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당의 굉음과 함께 50억의 저주도 안개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갔다. 나는 이제 진짜 빛이 기다리는 곳으로 내 소중한 동생 영희를 향해 걸어갔다. 사당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은 산의 분노가 가라앉는 신호가 아니라 더 거대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석혈 속에서 울려 퍼지던 길수와 지원의 비명은 어느덧 잦아들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끈질긴 탐욕의 괴물들이 고작 뱀 몇 마리와 벌떼에 목숨을 내놓을 리 없다는 것을. 나는 사당 앞 잿더미 속에 떨어진 나무 상자 조각을 발로 툭 찼다. 50억이라는 숫자에 미쳐 제 어미를 묻으려 했던 자식의 최후가 이토록 구질구질한 흙먼지라니.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불안함은 아들놈의 생사 때문이 아니었다. 길수놈이 석혈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직전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내뱉었던 그 기괴한 웃음소리가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다. 어머니,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 산삼 없어도 이 산은 이미 내 거야. 회장님이랑 벌써 도장 찍었다고. 놈이 미친 듯이 낄낄대며 내뱉은 그 말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다. 나는 불길이 잦아드는 사당 뒤편으로 걸어가 놈이 떨어뜨리고 간 낡은 가죽 가방을 주워들었다. 가방 안쪽 비밀 주머니에서는 흙탕물에 젖은 서류 뭉치가 나왔다. 대기업권 회장의 직인이 찍힌 산 전체 소유권 이전 및 리조트 개발 협약서. 놈은 이미 1년 전부터 내 명의로 된 이 산을 회장에게 팔아넘기기로 약속하고 수억 원의 계약금을 받아 노름판에 탕진했던 것이다. 산삼 50억은 놈에게 보너스였을 뿐 진짜 목적은 내가 평생 지켜온 이 산을 통째로 밀어버리고 콘크리트 건물을 세우는 것이었다. 길수야, 내가 정녕 이 산의 전기까지 팔아치웠단 말이냐. 내 아비가 묻히고 내 조상들이 뼈를 묻은 이 땅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짐승보다 못한 자식을 둔 어미로서 느끼는 처절한 수치심과 이제야 드러난 거대한 악의 실체에 대한 분노였다. 그때 사당 아래쪽에서 서치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이 산을 타고 올라왔다. 권 회장의 경호원들과 인부들이 중장비를 앞세워 다시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가짜 산삼에 속아 물러난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산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돌아온 것이었다. 어이, 저기 노인네 있네.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산삼 할멈이야. 야, 거기 구덩이 파헤쳐. 길수 그놈 거기 빠져 있다며. 회장의 수하들이 사당 털을 들이닥치며 석혈 입구를 강제로 벌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온몸이 벌에 쏘여 퉁퉁 붓고 진흙투성이가 된 길수와 지원이 구걸하듯 구덩이에서 기어 나왔다. 놈들은 나오자마자 회장의 비서 앞에 무릎을 꿇고 발등을 하질듯이 매달렸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저 노인네가 진짜 산삼을 숨겼어요. 그리고 저기 가방에 산 소유권 서류도 다 있어요. 우리 살려만 주면 저 노인네 치매 환자로 몰아서 당장 산에서 쫓아낼게요. 리조트고 뭐고 회장님 마음대로 다 하시라고요. 지원의 갈라진 목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내 심장을 찔러왔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놈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제 어미를 다시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회장의 비서는 역겹다는 듯 놈들을 내려다보더니 내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가리켰다. 어르신, 이제 고집 그만 피우시죠. 아드님이 이미 법적으로 산을 저희한테 다 넘겼습니다. 내일부터 이 산은 폐쇄될 거고 중장비 들어와서 나무들 다 밀어낼 겁니다. 조용히 내려가서 병원에 입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강제로 끌려나가시겠습니까? 나는 품 안에 산삼 주머니를 꽉 쥐었다. 영희를 살리기 위해 남겨둔 마지막 희망. 그리고 이 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무기. 나는 비웃음 가득한 놈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길수야, 지원아. 그리고 탐욕의 눈먼 회장의 개들아. 너희는 오늘 나를 이 사당에 가두고 산의 주인이 바뀐 줄 알겠지만 틀렸다. 산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 몸을 더럽히는 자들을 걸러내는 법이다. 나는 서류 가방을 그대로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다. 안 돼. 내 50억. 길수가 비명을 지르며 불길로 뛰어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바닥을 굴렀다. 타오르는 서류 조각들이 나비처럼 밤하늘을 수놓았다. 그래, 내일부터 산을 밀어보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이 산 밑에 잠든 수천 년의 도끼와 원한이 너희의 그 쇳덩이들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나는 오늘부터 이 산과 하나가 될 것이다. 너희가 리조트를 세우든 무덤을 세우든 그 기초 밑에는 너희의 탐욕이 먼저 묻히게 될 테니까. 나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는 길수 부부의 비굴한 자백과 회장 수하들의 거친 고함이 뒤섞여 지옥의 소음처럼 멀어져 갔다. 50억이라는 신기루가 사라진 자리에 리조트 개발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고 나는 이제 동생 영희를 지키기 위해 이 산 전체를 거대한 무덤이자 감옥으로 만들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안개 너머 영희가 기다리는 동굴을 향해 걸어갔다.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무거웠다. 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람의 탈을 쓰고 산을 배반한 자들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는지 나는 이제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일 것이다. 밤은 깊었으나 내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산의 새벽은 평소보다 무겁고 습했다. 사당이 무너지며 터져나온 먼지와 매연이 안개와 뒤섞여 들이마시는 숨결마다 쇳물 냄새가 났다. 나는 동굴 입구에서 밤새 달인 약초물을 영희의 입술에 적셔주며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숲의 정막을 깨는 것은 산새의 지저김이 아니라 산등성이를 타고 기어오르는 거대한 쇳덩이들의 궤도 소리였다. 권 회장이 보낸 굴착기들이 마을 어귀에 진을 쳤고 그 앞에는 낯선 사내들이 사유지 출입 금지라는 편말을 박아대고 있었다. 내 아들 길수와 며느리 지원은 어느새 회장이 내어준 번듯한 옷으로 갈아입고 붕대를 칭칭 감은 채 그들의 선봉에 서 있었다. 놈들은 어제 석혈에서 겪은 죽음의 공포를 벌써 잊은 듯했다. 아니, 공포보다 더 지독한 도끼가 놈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놈들에게 나는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50억짜리 계약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자 강제로 치워야 할 폐기물에 불과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내려오세요. 이미 변호사 통해서 성년후견인 신청 들어갔으니까 이제 어머니 말은 법적 효력도 없어요. 이 산은 내일부터 리조트 부지로 공사 시작될 거니까 괜히 힘 빼지 마시라고요. 확성기를 타고 산을 올리는 길수의 목소리는 비릿했다. 놈은 권 회장에게 받은 착수금을 사채업자들에게 던져주고 목숨을 구걸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들의 사냥개가 되어 제 어미의 목을 노리고 있었다. 지원 역시 옆에서 악에 받친 목소리로 거들었다.
어머니, 그 식충이 같은 이모도 이제 요양원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드린다니까요. 거기 산삼 숨겨둔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내놔요. 그래야 어머님 노후가 편안해지죠. 지원의 웃음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비명처럼 퍼져나갔다. 놈들은 내가 평생 이 산을 지키며 일궈온 세월을 단돈 몇 푼과 콘크리트 덩어리로 바꾸려 들었다. 하지만 놈들은 모른다. 이 산의 주인은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적힌 자가 아니라 산의 숨구멍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긴 자라는 사실을. 나는 동굴 안쪽에 숨겨둔 낡은 목함을 꺼냈다. 그 안에는 산삼보다 더 귀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산의 지리서와 약초 도감이 들어 있었다. 권 회장이 만들고자 하는 리조트 부지는 겉으로 보기엔 평탄해 보이지만 사실 집안 아래로는 거대한 수맥과 석회동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위험한 땅이다. 나는 그 지맥의 급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길수야, 너는 내 어미가 이 산에서 약초만 캔 줄 아느냐? 산은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억지로 뺏으려는 자에게 반드시 그 땅을 무너뜨려 응징하는 법이다. 내가 도장을 찍은 그 종이장이 이 산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산 아래를 향해 낮게 응조렸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독한 약초 가루와 화약을 섞어 작은 주머니들을 만들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놈들이 들여온 거대한 쇳덩이들의 눈을 가리고 발을 묶을 산의 지략이었다. 오후가 되자 회장의 비서와 인부들이 경찰까지 대동하고 내가 있는 동굴 근처까지 밀고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강제 퇴거 명령서가 들려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들 뒤에서 승리자의 표정을 지으며 나를 비웃었다. 어르신, 이제 법대로 하겠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로 가중처벌받으십니다. 저기 아드님이 어머니를 위해 최고급 요양시설을 예약해뒀으니 좋게 내려가시죠. 비서의 냉정한 말에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등 뒤에 누운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영희의 눈빛은 비록 흐릿했지만 나를 향한 전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나는 품 안에서 마지막 남은 산삼한 뿌리를 꺼내 보였다. 자,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산삼이다. 이 산을 밀어버리기 전에 이 산부터 가져가 보거라. 단 이 삶을 손에 쥐는 자는 이 산의 모든 원한을 함께 짊어져야 할 것이다. 길수야, 내가 제일 먼저 와서 가져가겠느냐? 내 제안에 길수의 눈이 뒤집혔다. 놈은 경호원들의 제지도 뿌리치고 탐욕스럽게 동굴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어머니, 진작 이러셨어야죠. 그 산만 주면 내가 어머니 병원비는 책임진다니까. 놈이 내 손에 든 삼을 낚아채려는 순간 나는 동굴 천장에 연결해둔 줄을 당겼다. 동시에 천장에서 쏟아져 내린 것은 산삼이 아니라 수천 마리의 산벌과 내가 밤새 모아온 독성이 강한 나방 가루였다. 아, 내 눈. 이게 뭐야? 길수는 다시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고 뒤따라 들어오던 인부들도 갑작스러운 벌떼의 습격에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안개 속에서 터져나온 나의 웃음소리는 산울림이 되어 놈들의 공포를 자극했다. 이것이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신기루의 대가다. 산을 배반한 자는 산의 안개조차 너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회장의 비서와 경찰들도 예기치 못한 자연의 습격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다. 아들과 며느리의 검은 결탁은 일단 산의 도끼 앞에 멈춰섰다. 하지만 놈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더 큰 장비를 끌고 오겠지.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비로소 산과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느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지배하던 세상의 법은 이 산의 입구에서 멈췄고 이제부터는 산이 정한 법이 놈들을 다스릴 차례였다. 나는 영희를 안고 더 깊은 숲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동굴 밖으로 밀려나간 자들의 고함이 잦아들었지만 산의 공기는 오히려 더 싸늘해졌다. 굴착기의 육중한 금소금은 이제 산의 피부를 찢어발기는 칼날이 되어 내 고막을 파고들었다. 나는 동굴 안쪽 석회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영희의 가슴팍을 어루만졌다. 500년 산삼의 기운이 동생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기적 같은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으나 산 아래서 올라오는 인간들의 악취는 그 기적조차 삼키려 들었다. 나는 길수와 지원이 권 회장의 수하들과 나누는 은밀한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놈들은 내가 벌떼로 자신들을 쫓아낸 것에 치를 떨며 더 잔혹한 계획을 모의하고 있었다. 산바람을 타고 들려온 권 회장의 비서와 아들 길수의 대화는 내가 상상했던 리조트 개발보다 훨씬 더 추악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길수 씨, 회장님이 인내심이 바닥났어. 저 노인네를 언제까지 저기 두게 할 거야? 리조트 허가는 이미 났고 지하 매립지 공사는 오늘 밤부터 시작해야 해. 산삼은 덤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저 산 밑바닥에 우리가 묻어야 할 것들이라고. 비서의 차가운 목소리에 길수는 비굴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매립지요? 아유, 걱정 마십시오. 저 노인네가 죽어도 안 내려오면 그냥 산채로 묻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어차피 이 산 전체가 이제 회장님 땅인데 거기다 뭘 묻든 누가 알겠어요. 저기 동굴 입구만 중장비로 밀어버리면 끝입니다. 매립지. 그 단어가 내 가슴바닥을 서늘하게 긁어내렸다. 권 회장이 리조트를 세우려 했던 진짜 이유는 아름다운 경치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놈은 제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치명적인 산업 폐기물을 아무도 모르는 이 깊은 산자락, 수맥이 흐르는 석회동굴 깊숙한 곳에 무단으로 매립하려 했던 것이다. 산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산의 심장에 독을 부어 제 기업의 오물을 감추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놈들이 들고 있던 설계도를 떠올렸다. 리조트의 지하 주차장이라고 표기된 그 거대한 공간은 사실 수만 톤의 폐기물이 담길 무덤이었다. 만약 그 오물들이 수맥을 타고 흘러내린다면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병들어 죽어갈 것이고 산의 전기는 영원히 끊어질 터였다. 길수야, 너는 내 어미를 버린 것도 모자라 내 고향 산청과 이웃들의 목숨까지 저 괴물에게 팔아넘겼단 말이냐? 지원이 옆에서 탐욕스럽게 속삭였다. 여보, 회장님이 매립지 공사 끝나면 인센티브로 10억 더 얹어주기로 했어. 그 노인네 고집 때문에 우리 10억 날리게 생겼다고. 내일 새벽에 사람 풀어서 강제로 끌어내자. 아니면 불이라도 질러서 연기로 빼내든지. 놈들의 목소리에는 이제 혈연의 온기라곤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50억이라는 숫자에 취해 시작된 광기는 이제 타인의 생명까지 담보로 삼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 있었다. 나는 품 안에서 조상대대로 내려온 지리 도첩을 다시 꺼냈다. 권 회장의 발톱이 산을 핥히려 한다면 나는 산의 이빨을 드러내 그 발톱을 부러뜨릴 것이다. 영희야, 들리니? 저들이 우리 산의 심장에 독을 부으려 한단다. 하지만 걱정 마라. 산은 제 몸속에 독이 들어오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게다. 내가 평생 갈고 닦은 약초꾼의 지혜가 오늘 밤 놈들의 무덤을 파는 삽이 될 것이다. 나는 동굴 안쪽에 흐르는 작은 수로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 덤불 속에 숨겨진 바위들을 옮겨 물길을 트고 놈들이 매립지로 쓰려는 지하 공간 바로 위쪽의 집안을 약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흙을 파내는 일이 아니었다. 산의 급소를 자극해 놈들이 중장비를 들이대는 순간 산 자체가 놈들을 집어삼키게 만드는 정교한 설계였다. 밤이 깊어지자 산 아래에서 거대한 불도저와 트럭들이 굉음을 내며 올라오기 시작했다. 라이트의 불빛이 숲의 정막을 찢어발겼다. 길수와 지원은 회장의 수하들 옆에서 기세등등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나는 동굴 높은 곳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권 회장의 발톱이 마침내 산의 피부를 건드리는 순간이었다. 길수야, 지원아. 너희가 오늘 묻으려 하는 것은 내 동생도 나도 아닌 너희들의 인간성이다. 50억이라는 신기루가 너희 눈을 가렸겠지만 산의 진노가 시작되면 너희는 그 돈 한 푼 쥐어보지 못하고 흙 속에 파묻히게 될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남은 약초 가루를 바람에 날려보냈다. 산의 안개가 유난히 짙게 피어오르며 놈들의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다. 회장의 숨겨진 발톱이 산을 찢으려 할수록 산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놈들을 유인하고 있었다. 산과 인간의 대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나는 영희의 손을 꼭 쥔 채 산의 대답을 기다렸다. 산의 심장부에 박힌 중장비의 금속음이 동굴벽을 타고 진동으로 전해질 때 기적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500년의 세월을 응축한 산삼의 마지막 진액이 영희의 핏줄을 타고 돌아 마침내 굳게 닫혔던 동생의 눈꺼풀을 밀어 올린 것이다. 40년 전 내 아들 길수놈의 뺑손이 사고를 대신 짊어지고 감옥에 갔던 날부터 영희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지금 내 손을 잡은 동생의 손등에는 뜨거운 온기가 돌고 있었고 흐릿하던 동공에는 서슬퍼런 진실의 빛이 서려 있었다. 언니, 이제 그만하자. 내가 평생 입을 닫고 살면 내 조카 길수가 사람답게 살 줄 알았는데 저 짐승 같은 소리를 들으니 내 침묵이 오히려 괴물을 키웠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언니, 나를 저 아래로 데려다줘. 내 목소리로 저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거야. 영희의 목소리는 비록 갈라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나는 동생을 부축해 동굴 밖으로 나섰다. 산 아래는 이미 아비규환이었다. 권 회장이 보낸 용역들이 중장비를 앞세워 집안을 다지고 있었고 그 옆에서 길수와 지원은 도면을 펼쳐놓고 폐기물을 묻을 구덩이에 깊이를 재고 있었다. 놈들은 우리가 산삼의 전기로 깨어난 줄도 모른 채 곧 손에 쥘 인센티브와 50억이라는 숫자에 취해 서로의 등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동굴 입구 바위 위에 우뚝 서서 안개를 헤치고 목소리를 높였다. 길수야, 내 이모가 왔다. 내가 40년 전 죽였다고 생각한 그 진실이 오늘 내 눈앞에 살아서 나타났단 말이다. 내 목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천둥처럼 울려 퍼지자 아래쪽에서 깔깔대던 지원과 길수의 움직임이 딱 멈췄다. 놈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영희가 내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달빛을 받은 영희의 얼굴은 40년 전 사고 당일 피투성이가 된 조카를 대신해 수갑을 차던 그날의 슬픈 모습 그대로였다. 길수야, 내가 기억하니? 1986년 그 빗길 언덕에서 내가 차로 치고 달아났던 그 사람 말이야. 내가 무섭다고 울며 불며 매달릴 때 이 못 이모가 대신 감옥에 가졌지. 그런데 너는 오늘 내 이모와 내 어미를 이 산의 통째로 묻으려 하느냐? 권 회장님, 당신이 믿고 있는 이 조카놈은 자기 죄를 덮으려 친척까지 파는 놈인데 과연 당신과의 계약은 지킬 것 같소? 영희의 폭로가 터져나오자 마당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권 회장의 비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길수를 바라보았고 당황한 길수는 펄쩍 뛰며 소리쳤다. 아니에요. 저 노인네들이 지금 단체로 미쳐서 헛소리하는 겁니다. 회장님, 저 이모라는 작자는 원래 정신병력이 있어요. 빨리 저 입을 막아야 합니다. 지원 역시 독이 바짝 오른 뱀처럼 소리를 질렀다. 여보, 뭘 망설여. 저 노인네들 당장 끌어내려. 공사 방해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했잖아. 지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용역들이 몽둥이를 들고 산길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동생은 품속에서 40년 동안 품어온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사고 당시 길수가 제 죄를 고백하며 이모에게 매달리던 목소리가 담긴 유일한 증거였다. 치매에 걸린 줄 알았던 우리가 이런 치밀한 준비를 해왔으리라고는 놈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길수의 비겁한 울음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산 전체에 퍼져나갔다. 이모, 내가 죽였어. 어떻게, 나 감옥 가기 싫어. 이모가 나 대신 한 번만 살려줘. 제발. 40년 전의 비겁한 목소리가 산의 정적을 찢어발기자 길수는 제 머리를 감싸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권 회장의 비서는 역겹다는 듯 길수를 걷어찼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놈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놈들이 쌓아 올린 50억의 성벽이 진실이라는 단 한 발의 화살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길수야, 이제 산삼은 없다. 내가 원하던 돈도 회장과의 계약도 다 끝났다. 내가 지은 죄는 산이 기억하고 내가 버린 양심은 이 이모가 증명할 것이다. 권 회장, 당신도 똑똑히 보시오. 당신이 매립지로 쓰려는 이 땅 밑에는 내 동생이 흘린 피눈물이 흐르고 있소. 우리가 죽어도 산은 당신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오. 나는 영희의 어깨를 감당하며 놈들을 내려다보았다. 기적처럼 깨어난 동생의 숨결이 산바람과 하나가 되어 놈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지원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분노한 마을 사람들과 회장의 수하들에게 포위된 뒤였다. 40년의 침묵은 가장 잔인하고도 정의로운 반격으로 변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산이 내리는 최후의 심판뿐이었다. 나는 동생의 손을 꽉 쥐었다. 영희야, 이제 내 언니가 마무리하마. 이 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저 자본의 괴물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마. 산은 침묵으로 가장 무서운 판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영희의 폭로로 길수의 비겁한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권 회장의 비서는 멈출 기색이 없었다. 놈들에게는 40년 전의 진실보다 당장 눈앞의 매립지 공사와 수천억대 리조트 수익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비서의 수신호 한 번의 거대한 굴착기 석대가 굉음을 내며 집안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산의 피부가 찢기고 흙먼지가 안개를 삼키는 광경은 마치 비명 없는 학살과도 같았다. 길수의 과거 따위는 우리와 상관없어. 어차피 이 산의 소유권은 우리 회장님께 있고 법원 집행관도 이미 서명했단 말이야. 저 노인네들 공사 방해죄로 당장 끌어내. 굴착기로 밀어버려도 정당방위라고 할 테니까. 비서의 서슬 퍼런 명령에 인부들이 거대한 쇳덩이를 몰아 내가 서 있는 동굴 턱 밑까지 다가왔다. 길수는 제 죄가 탄로난 충격에 넋이 나간 듯 하다가도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다시 악마의 얼굴을 꺼내 들었다. 그래, 이모. 엄마. 죽으려면 거기서 죽어. 어차피 내 인생 망친 건 당신들이잖아. 죽어서 상귀신이라도 되라고. 길수의 비명 섞인 외침이 골짜기를 타고 흉하게 일그러졌다. 지원 역시 미친 듯이 돌을 던지며
굴착기 기사들을 재촉했다. 나는 품속에서 마지막 남은 산삼한 뿌리가 담긴 비단 주머니를 꺼내 허공으로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굴착기의 삼날이 내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평생 산의 지맥을 읽어온 약초꾼의 마지막 감각을 깨워 땅을 향해 일갈했다. 길수야, 너는 이 산이 그저 흙과 돌덩이인 줄 알았더냐? 수천 년 흐른 수맥과 석회 구멍들이 너희 같은 짐승들을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권 회장, 당신이 묻으려 했던 독들이 당신의 무덤이 될 것이다. 나는 미리 파악해둔 지맥의 급소, 즉 수맥이 한 곳으로 모이는 바위 틈바구니에 내 지팡이를 깊숙이 꽂아 넣었다. 그리고 어제 동굴수로를 돌려 채워두었던 물기를 단번에 터뜨렸다. 콱콱쾅 하는 거대한 지하의 울림이 발밑에서부터 올라왔다. 굴착기의 육중한 무게와 진동이 더해지자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던 집안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법정이 아닌 산이 직접 주관하는 최후의 심판이었다. 땅이 꺼진다. 피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놈들이 폐기물을 매립하려 팠던 거대한 구덩이 위로 굴착기 한 대가 앞바퀴부터 처박히기 시작했다. 연쇄적으로 집안 침하가 일어나며 권 회장의 용역들과 중장비들이 산의 아가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지원은 비명을 지르며 길수의 멱살을 잡고 버텼지만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는 그들조차 용서하지 않았다. 살려줘. 어머니,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 길수가 흙탕물에 휩쓸려 내려가며 내미는 손은 이미 늦은 참회였다. 나는 그 비굴한 손을 쳐다보며 영희의 눈을 가렸다. 길수야, 너는 내 자식이었으나 산은 너를 거두지 않았다. 내가 팔아넘긴 이 땅의 원한이 너를 집어삼키는 것이니 이제는 사람이 아닌 산의 일부로 썩어가는 법을 배우거라. 지원 역시 탐욕스럽게 쥐고 있던 설계도 뭉치와 함께 시커먼 흙구덩이 속으로 사라졌다. 권 회장의 비서와 남은 인부들은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도망쳤다. 굴착기 석대는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가 되어 놈들이 묻으려 했던 구덩이 속에 거꾸로 처박혔다. 50억이라는 숫자가 지배하던 탐욕의 현장은 순식간에 자연의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먼지 구름이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며 품 안의 산삼 주머니를 영희의 손에 쥐어주었다. 영희야, 이제 끝났다. 저들이 심으려 했던 독도, 우리를 괴롭히던 저 짐승들도 모두 산의 법정에 갇혔어. 이제는 정말로 우리들만의 시간이구나. 무너져 내린 집안 사이로 맑은 지하수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 놈들이 더럽히려 했던 수맥이 스스로를 정화하며 다시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산의 법정은 단호했고 그 결말은 처절했다. 나는 동생을 부축해 다시 동굴 깊숙한 곳, 태초의 고요가 머무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산의 노호가 잦아든 자리에 남은 것은 깊고도 시린 침묵이었다. 무너져 내린 사당터와 굴착기가 처박힌 구덩이 위로 밤새 내린 눈이 하얀 수위처럼 덮였다. 50억이라는 숫자에 미쳐 날뛰던 자들의 흔적은 그 차가운 눈 아래 묻혀버렸고 산은 언제 그런 소란이 있었냐는 듯 다시 태초의 정적을 되찾았다. 나는 동굴 입구에 서서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권 회장의 검은 세단들은 폐잔병처럼 쫓겨갔고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길수와 지원의 비명도 이제는 안개 속으로 흩어져 들리지 않았다. 내 옆에 선 영희는 이제 부축 없이도 제 발로 서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다. 500년 산삼의 기운은 동생의 망가진 몸을 고친 것을 넘어 40년 동안
맺혀있던 한 서린 가슴까지 어루만져 준 모양이었다. 영희의 맑아진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자식에게 배신당한 가련한 노파가 아니었다. 그것은 산을 지켜낸 수호자이자 탐욕의 물결을 잠재운 진정한 산의 주인의 모습이었다. 언니, 이제 우리 어디로 가? 다시 그 종택으로 내려갈까? 아니면 그냥 여기 있을까? 영희가 내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다. 나는 동생의 거친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저었다. 영희야, 이제 저 밑의 세상은 우리 자리가 아니다. 사람의 욕심이 산삼보다 더 지독한 독이 되어 흐르는 곳에 우리가 가서 무엇하겠느냐. 나는 품 안에서 마지막 남은 산삼 한 뿌리와 그 곁에서 떨어진 수십 알의 작은 씨앗들을 꺼냈다. 이것은 50억이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산인에게 맡긴 마지막 생명의 불씨였다. 나는 그 씨앗들을 바람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골짜기 곳곳에 정성껏 뿌렸다. 눈바닥을 헤치고 흙을 만질 때마다 산의 따뜻한 박동이 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길수야, 너는 이 삶을 팔아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사려 했지만 나는 이 씨앗을 심어 너희가 더럽힌 이 산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려 한다. 내가 갇힌 그 차가운 감옥 창살 너머로 바람이 불거든 그것이 내 어미의 용서가 아니라 산의 엄중한 경고임을 잊지 말거라. 산삼 씨앗이 흩날리는 허공 위로 어느덧 새벽빛이 푸르게 번져오고 있었다. 나는 산 정상에 올라가 붓을 들었다. 그리고 바위에 고여있던 맑은 빗물에 먹을 갈아 눈 덮인 바위면에 큼직하게 글자 하나를 새겼다. 무. 가질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고 채운 것이 없으니 비울 것도 없다는 산의 이치를 놈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50억이라는 신기루를 쫓다 제 무덤을 판 자들이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할 단 하나의 진실이었다. 나는 이제 영희와 함께 산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천년의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산바람 소리는 마치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내 어깨를 다독여주는 신령님의 속삭임 같았다. 평생 약초를 캐며 살아온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산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돈은 사라지고 배신은 잊히겠지만 내가 심은 산삼 씨앗은 수백 년 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인연으로 다시 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서늘한 경종을 울렸나요? 아니면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선물했나요? 50억이라는 거대한 돈 앞에서 자식과 형제까지 등 돌리는 비정한 세상이지만 결국 나를 지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내 안의 단단한 중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봄을 맞이하고 있는 이 노파의 복수국이 속 시원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섞인 댓글 한 줄이 이 깊은 산골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제게는 500년 산삼보다 더 큰 기운이 된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번에는 더 기가 막히고 통쾌한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산의 주인은 돈을 든 자가 아니라 산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 절대로요.